2019학년도 고2 11월 학력평가 세계사 해설을 맡은 조상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평에서 미리 이야기했듯이 이번 문제들을 풀면서 수능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어봤는데요. 먼저 문항에 대한 설명부터 드릴게요. 기존에는 그냥 이러한 유물이나 유적 주구서 이 문명과 관련된 내용을 골라라 혹은 유물을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 이번 1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글자료로서 문명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좀 보기 드문 형태이기도 한데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이번 수능 1번 문제에 똑같은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번도 예전처럼 무조건 유물 하나 나와서 이거 뭐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글자료의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 아무래도 2학년 문제다 보니까는 첫 번째 줄부터 힌트가 나오죠. 무슨 강? 나일강. 어디에 있죠? 이집트에 있죠.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 이거 이집트 문명이구나 알 수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집트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힌트들이 있습니다. 왕가의 계곡은 그냥 나일강 쪽에 있는 무덤이 모여 있는 곳들이고요. 부조, 그쵸? 돌에 있는 조각에는 문명의 파라오인 세티 1세와 하토르 여신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파라오, 바로 이집트의 최고 지배자를 파라오라고 하고요. 이집트에서 모시는 신, 최고의 신 중에 하나 누구죠? 태양신, 라 혹은 레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과서는 라라고만 소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파라오, 태양신, 나일강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곳은 어디구나? 이집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조금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 상형 문자도 있긴 한데 상형 문자는 워낙 여러 군데서 쓰이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지구라트를 축조하였다. 아니죠. 4대 문명 머릿속에 빨리 돌려봅시다. 여기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렇죠. 하늘을 향해 가는 신전의 역할을 했었죠. 사자의 서. 자, 사자가 뭐죠? 그렇죠. 죽은 자를 위한 안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무덤에 같이 넣어줬었죠. 내세적인 문화가 발달했던 이집트 문명의 대표적인 유물이구나, 문화재구나 같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정답 2번.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 아테네의 신전이기도 하죠. 4번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하였다. 함무라비 법전은 함무라비 왕국의 법전이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용으로 너무나 유명하죠. 자, 5번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를 건설하였다. 이거는 인도 문명이죠. 인도 문명의 계획 도시들. 그러므로 5번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도시들 되게 놀라워요. 하수구 시설까지 갖추고 있거든요. 자, 아무튼 1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문제 풀 때 우리는 뭐부터 찾아야 되지? 그렇지, 바로 키워드부터 찾아야지. 첫 번째 키워드 어디 있을까? 바로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정책? 다리우스 1세의 정책을 집중 탐구한다. 이게 키워드고요. 또 하나의 키워드 다리우스 1세가 건설한 페르세폴리스, 바로 제국의 수도 역할을 해주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지방을 20여 개로 쪼개가지고 누굴 파견했지? 총독을 파견하고 제국을 연결하는,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연결하는 길을 만듭니다. 그 길을 뭐라고 하냐면 왕의 길이라고 불러주죠.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지방에 총독을 파견했어. 그러면 이 총독이 배신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어. 그래서 어떻게? 이들을 감시하러 또 애들을 내려보내. 걔네들을 뭐라고 그래? 왕의 눈, 왕의 귀. 이런 감찰관들을 이렇게 불러주죠. 자, 그러면 일단 요것만 알고 정답을 풀어볼까? 그치, 정답은 5번. 왕의 눈, 왕의 귀로 불리우는 감찰관을 파견하였다. 정답은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느 왕조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디죠? 바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줄여서 아케페라고 적을게.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에 해당되는 설명이고요. 페르시아 나올 때는 두 개가 있습니다.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아니면 사산왕조 페르시아. 요 두 개만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이 단원, 이 내용의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풀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답들을 보도록 할게요.
티마르 제도를 운영하였다. 티마르 제도는 오스만의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나 그 군인들에게 땅을 주죠. 그 땅을 티마르라고 하고요. 그래서 봉급 대신에 그 티마르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한 제도가 바로 이 티마르 제도입니다. 올림피아 제조는요, 그리스 문명의 문화죠.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운동 경기를 하거나 제사를 지낸다거나 그런 활동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하였다. 요게 많이 헷갈리기 쉬워요. 자,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한 것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야, 사산왕조 페르시아야. 그치? 사산왕조 페르시아지.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 그쵸? 이슬람 세력이 올라오면서 사산조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4번 카르타고 등 식민 도시를 건설한 나라. 이건 잊으면 안 되죠. 페니키아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가 카르타고 등 식민 도시를 건설했고요. 페니키아 멸망한 이후에도 이 카르타고는 살아남아서 지중해 전체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영역을 확장할 때 누구랑 싸워? 카르타고랑 싸우잖아. 그게 무슨 전쟁? 로마 카르타고 전쟁, 혹은 그쵸, 페니키아에서 온 사람들과의 전쟁, 포에니 전쟁이라고도 불러주는 거지. 그래서 4번은 전혀 관계없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2번까지 풀어봤고요. 3번 보겠습니다. 중국사네요. 가 황제의 정책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시안에 있는 병마용 갱에 다녀왔다. 자, 키워드 나왔지? 어려운 키워드가 먼저 나왔네. 무슨 용? 병마용. 병사와 말의 인형을 넣어놓는 무덤. 자, 이 병마용 갱은 중국에서 이게 가장 결정적인 키워드지, 황제의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한 땡그라미의 명령. 자, 황제라는 칭호 마련한 사람 누구야? 중국을 통일한 사람,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 그치? 바로 진왕청. 황제가 돼서는 그쵸, 황제를 시작했으니까는 진시황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거죠. 이곳에는 실제 크기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수많은 병사와 말 등의 모형이 있었다. 그래서 무슨 용? 병마용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지배자를 뭐라고 불러요? 그쵸, 하늘의 자식 천자라고도 불렀었죠. 근데 그리고 지방 제후들을 왕이라고 불렀었는데, 통일한 다음에 나도 왕이라 또 불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한 단계 높은 뭔가 칭호를 마련해라 라고 부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부하들이 여러 가지를 제안하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황제라는 이름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황제라는 칭호가 사용됩니다. 자, 군기처를 설치하였다. 요거는 청나라 때입니다. 청옹정제라는 황제 때예요. 그래서 군사 기밀을 다루는 기구로서 황제 바로 옆에 뒀다가 나중에는 국가 사무 전반을 보는 기구를 확대시켜서 황제 직속 기구로서, 그쵸, 황제권을 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자, 이갑제를 실시하였다. 이갑제는 어느 나라일까? 명나라다. 이건 지방 통치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110가구를요, 잘 사는 10가구, 그냥 보통 사는 100가구로 쪼개요. 그래서 이 10가구가 돌아가면서, 그치, 이 100가구를 통제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 그게 이갑제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갑으로 쪼갰다. 명나라 거. 장권을 대월지에 파견하였다. 한 무제 때입니다. 왜 파견했지? 그렇지, 바로 흉노가 내려오니까 그들 막으려고, 그들과 이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흉노 싫어하는 월지랑 동맹 맺으려고 장권을 서역에 파견했었죠. 그러면 1, 2, 3번 다 아니네. 4번 넘어가 볼까? 통제거 등 대운하를 건설하였다. 대운하를 건설한 건 그쵸, 완성한 건 양제 때죠. 수나라. 흉노를 밀어내고 만리장성을 쌓았다. 그치, 흉노 때문에 괴로운 거는 한나라뿐만이 아니었지, 진나라도 괴로웠어요. 그래서 흉노는 말 타고 다니니까 그들이 못 내려오게 성을 다 연결시켜서 만리장성을 쌓죠. 그래서 중국과 그 북부 지방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눕니다. 정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3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1분사 문제입니다. 밑줄 친 막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이미 발문에 막부라는 게 있어요. 그럼 막부는 3개 떠올리면 되시죠?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셋 중에 하나야. 그러면 키워드가 이 지문 안에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딱 봤더니 뭐가 있어? 나낙이 있네. 나낙을 배우기 위한 계단과 사다리라는 의미다. 나낙은 어디를 통해 들어온 서양 학문이야? 네덜란드를 통해 들어온 서양 학문이지, 이 난이 네덜란드의 줄임말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책에는 나낙 학습자를 위한 네덜란드어의 기본 문법,
뭐 이런 것들이 서술되어 있다. 또한 막부와 네덜란드 사이, 네덜란드랑 교류하는 막부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에도 막부가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돼.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설명을 해주면은 신항로 개척 이후에 유럽 애들이 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게 언제야? 명 말부터잖아. 16세기 넘어와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막부 때, 그치, 에도 막부 때 서양과의 교류가 활발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포르투갈과 무역했다가 크리스트교 포교 문제로 문제가 돼서 포르투갈과 손 끊고 네덜란드랑 만나고 네덜란드랑 교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교류를 중단시켜버려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1번 도다이사가 창건되었다. 천황권이 가장 강했다고 평가받는 시기가 8세기지. 나라시대. 나라시대 때 쇼무 천황의 발언으로 만들어진 사찰이 바로 도다이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예 아니고요. 자, 견당사 파견은 언제 중단되죠? 그쵸, 9세기 헤이안 시대 때. 왜? 당나라 혼란기잖아. 그래서 중단된 거예요. 망하기 직전이거든. 다이카 개신이 단행되었다. 다이카 개신은 당의 체제를 받아들인 개혁이잖아. 이거 7세기입니다. 645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1, 2, 3번은 다 아니구나. 4번 산킨코타이 제도. 자, 산킨코타이 제도는요, 중앙에 쇼군이 있으면 지방에 다이묘들이 있거든. 이들이 지방총 책임자들이야. 불안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2년 중에 1년은 쇼군이 살고 있는 어디에 와라? 에도에 와서 살아라. 이 제도가 바로 참근교대 일본어로 산킨코타이 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몇 번? 4번. 이게 바로 에도 막부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됩니다. 자, 5번 고사기, 만엽집 등이 편찬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황권이 비교적 강했던 8세기경 나라시대 때 만들어진 일종의 역사책, 신화와 천황의 역사를 다 다루고 있죠. 그리고 시가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시기적으로 훨씬 이전이다. 쌤이 일본사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냐면요, 의외로 일본사 하면 정답률이 낮아요. 놓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일본사는 한번 딱 정리해 놓으면 답은 뻔해요.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는 한번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사는 간단하게 핵심 키워드들 연결해서 꼭 정리를 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다음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요. 이런 게 바로 수능 고난도 유형의 한 형태입니다. 왜? 어떤 점에서? 힌트가 적다는 점에서. 힌트 뭐밖에 없을까? 절도사 하나 있고 안녹산 하나 있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절도사 안녹산이 반란을 일으켰다. 혼자 끝나지 않지. 누구까지 이어져? 사사명까지 이어지지. 안녹산과 사사명의 난 줄여서 뭐라고 하지? 안사의 난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죠. 자, 이 안사의 난이 일어났던 시기는 언제? 당나라 때. 자, 그러면 당나라 때 벌어지고 이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하죠. 그 이전까지 있었던 변화들이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사의 난 이전에 있었던 세금 제도가 뭐야? 그렇지, 농민들에게 똑같이 토지 나눠주잖아. 무슨 제? 균전제. 균전에 따라서 균전을 받은 농민들은 세금을 낸단 말이야. 몇 가지? 세 가지. 조용조.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 세금을 내는 거는 똑같은 토지를 받은 농민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같은 양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당이 흔들리고 안세단까지 딱 터지면서 균전제는 완전히 무너지거든? 국가가 나눠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국가가 통제를 못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 개인이 큰 토지를 가져요. 국가가 통제 못하니까. 이게 무슨 제가? 제도도 아니야. 그냥 장원이 확대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개인이 소유하는 대토지들이 확대. 그럼 생각해봐. 국가가 세금을 거둘 때 그럼 똑같이 거둘 수 있어? 없어? 없어. 뭐에 따라서? 이제는 재산이 다 다르니까 재산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는 거야. 1년에 몇 차례? 2차례. 그래서 무슨 법이라 불러줄까? 양세법이라고 불러줘요. 이렇게 세금 제도마저도 변화하게 됩니다. 군사제도는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 자, 그러면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나타난 영향, 변화 보시면은 장원학대 혹은 양세법 시행이 답이 되겠지. 정답 골라보자. 몇 번이 될까?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양세법이 시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제자백가가 출현하였다. 제자백가는 춘추 전국 시대.
그치.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이 이루어지면서 향거리 선제에는 향에서 추천받아서 뽑는 거잖아. 지방의 인재들을 추천받아 뽑는 이 제도는 한나라 때 시행이 됩니다.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났다. 태평천국 운동은 홍수전이 상제회라는 종교 조직을 가지고서 19세기 중엽에 일으킨 반란이에요. 이 시기와는 아예 관련 없어요. 아주 뒤에요. 왕망이 토지 국유화를 추진하였다. 한이라는 나라가 중간에 살짝 망하잖아. 그래서 앞에 한을 전한, 뒤에 한을 후 한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사이에 있던 게 바로 뭐야? 외척 왕망이 세웠던 신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왕망이 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유교 이념에 입각한 국가를 세우거든. 그래서 뭐 정전제 비스무리하게 모든 토지 국유화하고 노비 매매 금지시키고 이러한 개혁들을 하다가 호족들, 대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을 딱 사면서 결국 신은 금방 멸망하게 되고 유수라는 인물, 나중에 광무제가 되죠. 그 인물이 후한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5번도 아예 이 시기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으로 딱 보일 만한 키워드는 잘 안 줬어요. 문맥 속에서 파악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자, 일단 유럽의 통합과 발전에 공헌한 인물이기 때문에 유럽 사람이겠네. 수여되는 이 메달에는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그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는요, 프랑크 왕국 사람이야. 그러면 4명 떠올려야 돼. 누구부터 떠올려? 세운 사람부터 떠올리면 되잖아. 클로비스. 나중에 투르푸아트의 전투로 이슬람 세력을 막아낸 사람 카를로스 마르텔. 그의 아들로 카를로스 왕조를 개창한 사람 피핀. 그리고 피핀의 아들로 서로마 지역 대부분을 회복하고 서로마 황제가 된 사람. 그래, 황제와 같은 지위라고 교황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누구야? 카를로스 대제가 되겠지. 이 넷 중에 하나야. 근데 딱 보니까 서로마 제국 영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여기서 어느 정도 나오지? 그리고 곳곳에 교회를 세워 크리스트교 보급에 힘썼어.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이뻐라 하겠어? 교황이 너무나 좋겠지. 그치, 가뜩이나 힘도 없는데 이렇게 강력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크리스트교 보급에 힘도 써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서로마 황제, 너는 예전 멸망한 서로마의 황제와 같은 지위를 지녔다라고 해서 왕관 씌워주는 거잖아. 이 사람 누구야? 그렇지, 바로 카를로스 대제가 되고요. 이 카를로스 대제에 의해서 문해 부흥 운동이 싹 벌어지게 되는 거죠. 궁정학교 세워지고, 그래서 카를로스 르네상스 혹은 카롤링거 르네상스 이런 것들이 전개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카를로스 왕조를 개창한 건 피핀이죠. 아닙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건립한 거는, 베르사유 궁전은 절대 왕정식이잖아요. 너무 뒤야. 이거 절대 고르면 안 돼. 그치, 이거는 루이 14세.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한 거 너무나 쉽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자, 서로말까 동로말까? 헷갈리면 안 돼. 동로마야. 예전 로마의 법을 집대성에서 편찬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6세기경에 만들어지죠. 자, 4번 궁정학교를 세워 문해를 부흥시켰다. 이게 바로 카를로스 대제의 가장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서유럽 지역의 문화를 하나로 묶었다는 평가를 받는 거야. 그래서 유럽을 통합한 거야. 이해되니? 그냥 영토만 통합한 게 아니라 문화도 묶어줬다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자, 5번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거는 카를로스 마르텔이죠. 그럼 퀴즈. 카를로스 마르텔은 이때 지위가 뭐였을까? 왕이었을까? OX. 그치? 아니지. 궁제의 지위로서 투르푸아티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이야.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번 넘어가겠습니다. 초원의 유목민들이, 유목하면 벌써 몇몇 국가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오논강의 발원지에 모여 흰 깃발을 세우고, 몰라도 돼 여기까지는. 하지만 요건 꼭 알아야 돼. 뭘? 테무친에게 칸의 칭호를 바쳤다. 칭기즈 칸이 되지. 테무친이 쇠처럼 단단한 우리 테무친, 그 이름의 의미야. 이 테무친이 칭기즈 칸으로서 칸 중에 칸, 지배자, 최고의 지배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행했던 자들에게, 자 봐봐, 함께 행했던 자들이야. 같은 부족민이 아니라 나를 도와준 자들에게 천호를 맡기는 상을 내리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국의 칭기즈 칸에 의해 천호장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호를 기본 단위로 해서 이걸 행정군사 단위로 삼아버리지,
이해되니? 이 제도를 뭐라고 할까? 천호제라고 불러주고요. 이 칭기스칸의 제국은 무슨 제국이 될까? 몽골 제국이 되고, 이 제국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 유럽까지 가잖아. 그러면 겁나 크잖아. 어떡해? 그 큰 제국을 왔다 갔다 해야 돼. 서방 원정, 동방 원정 할 때 서로 연락은 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국 초창기부터 뭐가 발달해? 역참. 그치. 사신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정거장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몽골의 가장 큰 특징은 역참이 됩니다. 그리고 칭기즈칸이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함께 행했던 자들. 절대로 혈연이나 이런 거에 많이 얽매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의 부하들 중에서는요. 심지어 크리스트 교도도 있고요. 예, 다양한 종교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상당히 개방적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싸우면 싸울수록 부족민이 죽어나가는데 칭기즈칸은 싸우면 싸울수록 어떻게 무리가 커져요. 그게 몽골을 통합하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힘이 되죠. 나중에 유럽 원정 갔을 때요. 유럽 사람들이 포로 한 명 잡았는데 그 포로가 바로 유럽 사람이었거든. 그만큼 개방적이었어요. 자, 그럼 오답 볼게요. 1조 편법을 시행하였다. 1조 편법은 명나라의 세금 제도가 되죠. 지세, 양세법 대신에 잡다한 세금들 다 폐지하고 지세와 정세를 은으로만 내라. 1조 편법. 구품중정제를 시행하였다. 지방의 중정관을 두고서 그 중정관이 지방인재 뽑도록 한 제도고요. 이건 위진 남북조 시대의 제도입니다. 이때까지가 추천이고요. 그 다음에 수당 때가 이제 시험제로 바뀌는 거예요. 과거제. 자, 광저우에 공행을 설치한 나라는 청나라도 영국 애들한테 필요한 거 사가라라고 허락해주고 광저우만 열어주죠. 그때 서양과의 무역을 허락받은 특허 상인을 공행이라 불러줍니다. 진승 5강의 난으로 쇠퇴하였다. 이거 쉬워. 진 때문에 멸망했잖아. 쇠퇴했잖아. 어느 나라일까? 그치, 진나라야. 한나라는 황건적의 난, 진나라는 진승 5강의 난. 이렇게 되는 거다. 자음이 다 똑같아. 자, 8번 넘어가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평화의 제단 나왔는데 저건 모르셔도 돼요. 교과서에 거의 없어요. 힌트는 이쪽에 있어요. 이 제단, 그래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 로마의 안정, 로마 거네. 원로원이 존경의 의무로 헌정한 건축물. 오, 원로원 원래 이런 사람들 아닌데. 원로원 누구야? 그치, 로마의 귀족들이잖아. 대대로 고위 간직을 지내온 이 사람이, 이 원로원이 존경의 의미로 바친 건축물이야. 자, 후대에 복원하긴 했지만 제2차,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인가 보면 되지. 제2차 삼두정치를 주도하고 있어. 자, 삼두정치하면 두 명의 인물 떠올리셔야 돼요. 1차는 누구야? 카이사르. 2차는 옥타비아누스죠. 카이사르의 후계자. 그래서 이 삼두 정치를 주도, 여기서 바로 다 나왔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옥타가 주도하면은 아니지. 누가 반발해? 안토니우스가 반발하잖아. 이집트랑 손잡고. 그래서 그들을 물리친 해전이 뭐야? 악티움 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그쵸, 이집트죠. 이집트 여왕이었고 이집트와 연합한 안토니우스의 함대를 격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2개 있습니다. 2차 삼두 정치, 악티움 해전. 이걸 통해서 옥타비아누스구나 라는 것들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원로와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옥타비아누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 권력 다 쥐고 있잖아. 그래서 어떤 칭호를 줘? 그치. 존엄한 자라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딱 주지. 나중에 마치 이게 황제처럼 용어가 사용되는데,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뭐라 그래? 나중에 보면 형식상이긴 하지만 원로원의 권위를 인정하겠다라고 하면서 협조하면서 갈게. 나는 단지 뭐야? 제1시민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제1시민이 바로 뭐예요? 프린캡스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정답 한번 골라볼까요? 1, 2, 3번 옥타비아누스와 관련된 거, 프린캡스를 자처하였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모든 권력은 옥타비아누스가 쥐게 되면서 로마는 공화정 체제에서 그치, 황제, 제가 다스리는 정치, 제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도평 추방제를 마련하였다. 이거 그리스 아테네 거지. 클레스테네스. 자, 호르텐시우스법을 제정하였다. 이건 로마 공화정이 만들어질 시기에 만들어진 법이지 옥타비아누스와는 상관없다. 옥타비아누스는 제정이야. 자, 4번 정복지에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였다. 이건 쉬워. 알렉산드리아 건설한 거는요, 알렉산드로스죠. 헬레니즘 시대. 자, 5번 밀라노 칙령으로 크리스트교를 공인하였다. 밀라노 칙령, 이건 뭐야? 크리스트교 믿어도 돼 라고 인정을 해주게 된 거지. 콘스탄티누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봤고요. 자, 그러면 8번 9번 넘어가겠습니다.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난도가 선생님 생각에는 높았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 기본적으로 이슬람 어려워하거든요. 그쵸? 그런데 더군다나 이슬람도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야. 힌트도 많지 않아. 적어. 그래서 많이 어려웠을 거다라고 보는데, 일단 보시면은 술탄은 뭐 지배자지. 가의 술탄. 술탄이 나오면은 술탄은 이슬람의 지도자잖아. 그치? 이슬람 국가인 걸 알 수 있고요. 메흐메트 2세의 명령으로, 공부 많이 할 친구는 메흐메트 보고도 어느 정도 판단하죠. 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포위하고 공격을 퍼붓고 있지만,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어디의 수도야? 그치? 비잔티움의 수도지. 근데 여기가 너무나 견고해. 테오도시우스 성벽이라고 요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외벽은 15m짜리야. 겁나 힘들어요. 정복하기. 그래서 여기는 웬만하면 정복되지 않습니다. 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골든혼, 일종의 만이에요. 바닷가, 항구. 입구가 쇠사슬로 봉쇄되어 있어 함대를 진입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누가? 예니체리가 공세를 이어가자 성벽이 허물어지고 결국 점령했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 이슬람 국가. 누구지? 오스만이지. 그러면 오스만의 군사 제도 중에서 특이한 거, 크리스트교 아이들을 데려와서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고 술탄의 친위 부대로 만든 그 부대 명칭 바로 뭐야? 예니체리야. 그래서 예니체리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 과정, 이걸 통해서 가는 어디임을 알 수 있어? 오스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앙코르와트를 건립하였다. 선생님 분명히 동남아 빠졌다고 했는데 동남아 왜 나오나요? 물어볼 수 있는데요. 각 교과서 다 확인해 봤는데요. 각 교과서에 부록으로 몇 개들이 나와 있어요. 남아 있어요. 동남아의 흔적들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앙코르와트고요. 요거는 그냥 기억만 해줘. 힌두교 사원이에요. 동남아의 힌두교 사원.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혀 오스만하고는 관련 없고요. 티무르에 의해 건국되었다. 요거 쉬워. 14세기에 건국된 건데 티무르는 스스로를 이제 몽골의 후예라고 인식하거든요. 이 사람이 세운 나라 이름도 뭘까? 쉬워. 그치? 티무르가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3번 밀레트 제도를 운영하였다. 자, 오스만의 가장 큰 장점. 웬만한 제국들 중에서 가장 오래가는 제국들의 특징이 뭐야? 오래가는 제국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야? 개방적인 거잖아. 웬만하면 자기와 다르다고 탄압 안 해요. 오스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신의 제국 내에 여러 종교 조직들이 있는데 그들의 자치를 허락해줘요. 단 그 조직의 짱은 그쵸, 오스만 제국 쪽에서 내려보내긴 하죠. 이거 이해되시죠? 이때 만들어진 각 종교 조직별의 자치 조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밀레트라고 불러줘요. 이게 바로 오스만 제국 특유의 조직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밀레트, 예니체리 정말로 많이 나오거든요. 더 까다롭게 나오면 인물별로, 술탄별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슬람사 정리하실 때는 세세하게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야 고난도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4번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거는 이슬람 아바스 왕조와 당의 전투죠. 당이 패배하면서 비단길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버립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였다. 이거는 정통 칼리프 시대 이슬람 세력들이 바로 사산조를 멸망시켰죠. 자, 그래서 9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또 인물이 나왔네요. 이번 모의고사의 특징 참 인물 많이 나와요. 자,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이 우표는 종교개혁가 나왔네. 아, 종교개혁 가면은 우리가 몇몇 인물들이 떠오르지. 한번 물어볼게. 자, 95개조 반박문을 썼어요. 교황의 면벌부 반대해가지고. 누구지? 루터라는 인물 있죠. 독일 쪽. 그리고 스위스 쪽에서도 나오죠. 누가 나오죠? 예정서를 들고 나온 사람 칼뱅. 자,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썼지. 그리고 칼뱅은 뭐라고 그래? 인간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 면벌부 따위로 죄를 벌을 면해주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그리고 영국엔 특이하게 누가 있어? 헨리 8세가 있지. 그래서 그 헨리 8세가 뭐 했지? 그치, 이혼하려고, 부인 캐서린하고 이혼하려고 영국 국교에 따로 만들지. 수장령 발표하면서. 그러면 종교개혁가 하면은 이 셋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죠. 한번 볼까? 자, 크리스트교 강요를 발표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펼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서에 나와 있지 않는 교리와 의식을 배격하고 뭘 중시하고 있지? 성서 중시하고 있어요. 교황의 말이 아닌
성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검소하고 근면한 생활 윤리를 강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프랑스의 위그노, 그래서 프랑스의 칼뱅파를 위그노, 영국의 칼뱅파를 청교도라고 불러주죠. 그들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면 가는 딱 나오지. 앞에서 얘기했지. 스위스에서 활동한 종교개혁가 칼뱅, 이 사람이 내세운 가장 중요한 근거 무슨 설? 예정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죠. 예정설을 주장하였다. 자, 그럼 오답 보겠습니다. 1번 예수회를 설립하였다. 종교개혁 진행되니까 카톨릭 위기잖아. 그래서 카톨릭을 널리 퍼뜨리겠다라고 해서 만든 선교단체가 예수회고요. 로율라라는 에스파냐 사람이 만듭니다. 3번 유토피아를 저술하였다.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만들게 된 거고요. 자신이 꿈꾸는 이상세계를 약간의 공상소설로 만든 거죠. 책 이름이에요. 4번 낭트 칙령을 반포하였다. 낭트 칙령은 프랑스 위그노랑 관련이 있겠죠. 프랑스 내에서도 종교전쟁 벌어지거든. 그래서 결국 앙리 4세가 어떻게 그치 정해진 지역에서는 자신이 믿는 종교에 따라서 예배를 올릴 수 있다라고 인정해주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뭘까? 낭트 칙령이 되면서 위그노에게 일정 정도 종교의 자유가 부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칼뱅과는 관련이 없다. 자,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사람은 누구다? 루터다. 이것도 웃겨. 면벌부 판매에 반대해가지고 95개나 왜 잘못됐는지 다 조목조목 따진 거야. 그럼 물어볼게. 그때 따질 때 루터가 들었던 근거는 뭘까? 그치. 그 근거가 바로 똑같아요. 성서예요. 성서에 기반해서 반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나중에 어떻게 뭘 자꾸 번역하려고 그래. 성서를 번역하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종교개혁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1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가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화려한 인도 고전 문화를 꼽혔네. 자, 그러면 인도 하면은 고전이니까는 고대 국가들 중에 하나일 거야. 자, 그러면 보시면은 이 불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왕조에서는 옷주름의 선을 생략하고 인체 윤곽을 그대로 드러내는 인도 고유의 특색이에요. 고유. 이게 중요해. 미술 양식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자. 불교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왕조 때부터 얘기를 하지? 주로 마우리아 왕조 때부터를 얘기를 하지. 자, 이거 쌤이 왜 쓰냐면은 이번 교육과정에서 주되게 다루고 있고요. 지당 모의고사 때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우리아 왕조 때 만들어지게 되고요. 불교가 널리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는 상자부 불교가 유행하잖아. 그래서 불상 같은 거 안 만들어. 이때는 뭐해? 불교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들만 만들지.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큰 탑이 뭐야? 산치, 대탑이 이때 만들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헬레니즘, 알렉산드로스 근처까지 왔다 가잖아. 그치?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쿠샨 왕조 때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해? 그치? 드디어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간다라 지방에서. 그래서 이 문화를 뭐라고 불러? 간다라 문화 혹은 간다라 불상이라고도 불러주죠. 자, 하지만 그 이후에 이 간다라 양식 자체가 서양의 영향을 받아가서 불상 자체도 서양틱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인 고전 문화가 발달하는 시기, 굽타 왕조 시기에 들어와서 옷을 바꿔주고 얼굴을 바꿔주는 거야. 서양식에서 누구식으로? 인도식으로. 이 양식을 뭐라 불러줄까? 굽타 왕조 시기니까는 굽타 양식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간다. 그래서 쿠샨 때부터 불상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서양 사람이면 쿠샨 생긴 게, 그치? 인도 사람이면 굽타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서 한번 답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산치 대탑이 세워졌다. 아니야, 이건 마우리아 상자부 불교 때 이야기야. 자, 2번 타지마할이 조성되었다. 요건 언제까? 그치, 무굴 제국 때죠. 이슬람의 문화와 페르시아의 문화, 그리고 이슬람의 문화, 페르시아의 문화, 그리고 인도 고유의 문화가 다 짬뽕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3번 자이나교가 출현하였다. 기원전 6세기경 브라만교에 대한 반발로서 자이나교와 불교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4번 자, 그럼 생각해보자. 산스크리트 문학. 산스크리트는요, 브라만들이 쓰는 인도 고유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문학작품 쓸 때도 샤쿤탈라 같은 거는요, 어떻게 써요? 산스크리트어로 써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문학이 바로 굽타 시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그 작품이다,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4번. 자연현상을 찬미한 베다가 등장하였다.
베다 같은 경우에는요, 브라만교의 경전입니다. 브라만교가 등장한 시기가 언제지? 등장 시점은 정확히는 몰라. 근데 브라만교 초창기부터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브라만교가 등장한 시기는 아리아인이 남하하면서 원주민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카스트 제도도 만들어지고 브라만교도 정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훨씬 이전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 문명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4번이다. 자, 여기까지 11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밑줄 친 개혁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중국의 개혁화가 있는데 그 개혁화가 시행한 법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야.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한 친구는 알 거야. 청묘법이라는 이름만 봐도. 근데 몰라도 걱정하지 마. 뒤에 개혁화 이름 나와 있어. 상평창에서 이자를 이푼으로 하여 곡식 매입 대금을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회수하는 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보마법. 군말을 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빌려주고요. 네가 평소에 키워 전쟁 나면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왕안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하가 시끄러워졌다라고 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 왕안석은 어느 시대 사람일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개혁가가 두 명 있어요. 왕안석과 장거정. 두 명을 구분해야 돼. 왕안석은 송해 개혁가. 장거정은 명예개혁가 이렇게 가는 거야. 명나라 개혁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때 왕안석은 송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묘나 보마 이것을 시행한 목적이 뭐냐면, 자, 이거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괜찮으면 돌려받는 제도잖아. 농민들을 살리려고 했던 거야. 그치? 중간층, 중산층을 살리려고 했던 거야. 그들로부터 국가가 뭘 걷어? 세금을 걷으면 국가 재정도 확보되잖아. 이거 이해되지? 나라를 부유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 중에 하나가 청묘예요. 자, 그러면 보마는요. 보마를 통해 가지고 농민들은 그냥 평소에 이제 말을 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전쟁이 나면 보마법에 의해서 그 말들이 다 뭐가 돼? 군마가 되잖아. 그치? 이거는 국가를 강하게 하기 위한 강병책으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었죠. 그래서 부국강병책으로 왕안석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왜 왕안석은 부국강병책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꾸 누가 쳐들어오니까 11세기 그치 위에 누가 있었어? 거란이 있었잖아요. 거란이 세운 나라 이름 요. 그치? 그리고 요 왼쪽에 누가 있어? 저쪽 티베트 쪽 나가는 쪽에. 거기에는 그치 하라는 나라가 있는데 서쪽에는 하잖아. 무슨 하? 서하. 그래서 요와 서하가 강성하니까 11세기 송나라는 두 나라에게 다 뭘 줘? 돈을 주잖아. 내려오지 말라고 하면서. 그 돈을 우리는 뭐라 불러줘? 세패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서하에게 비단 등의 세패를 제공하여 재정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에 왕안석이라는 개혁가가 짠 하고 등장해서 부국강병책을 하고 송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했었지만 워낙 반대파들이 심했죠. 왜? 그치. 대지주 대상인들,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그들의 반발로 인해서 결국에 왕안석의 개혁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오히려 구법당, 신법당이라는 당쟁만 격화됐다라는 평가로 부정적으로 많이 이야기되기도 하죠. 바로 그 부정적인 평가의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풀어봤고요.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유럽사로 넘어왔습니다. 각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또 인물 나왔네. 지도는 영국 원정을 떠난 에스파냐 무적함대 나왔다. 웬만하면 안 지나봐. 자, 항해 경로와 그라블린 해전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땡그라미는 가톨릭 강요 정책에 반발하여 일어난 네덜란드 독립전쟁. 네덜란드 원래 누구 식민지였을까? 그치, 이거 원래 에스파냐 식민지였다. 그런데 에스파냐에서 뭘 강요했어? 가톨릭을 강요했어. 네덜란드는 칼뱅파, 고이센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칼뱅파 세력들이 반발해서 결국 독립하겠다고 일부 주들이 나서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등으로 갈등을 빚었고 이에 무적함대에 원정을 단행합니다. 누구 쳐들어가는 거지? 영국을 쳐들어간 거야. 하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요 지역 그라블린 해전에서 패배하고 삥 돌아서 도망을 오게 되는 거지. 간신히 도망 오죠. 이때 거의 4분의 3 정도가 죽어요. 배도 거의 절반 이상 깨져나가고요. 그래서 무적함대는 더 이상 이제 역사 속에서 많이 사라지거든요. 이때 이 무적함대를 만들었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에스파냐의 절대 왕정을 이끌었던 펠리페 2세입니다. 그럼 펠리페 2세는 어떻게
절대 왕정을 이끌 수 있었는가? 물론 일단 뭐 에스파냐 자체가 시나노 개척에 빨리 나섰던 것도 있고요. 강력한 해군을 보유했던 게 가장 큰 힘이었겠죠. 그래서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누구랑 싸워? 오스만과 싸우잖아. 무슨 회전? 레판토 회전. 여기서 이긴단 말이야. 에스파냐의 무적함들을 중심으로 한 연합부대가. 이해되지? 그래서 주도권을 잡는 듯해. 하지만 그 이듬해 바로 누가 독립해버려.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벌어지면서 에스파냐가 붙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타이밍에 영국과 싸워서 영국에게도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파냐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지. 이거 이해되지? 그러면은 필리페 2세의 정책 쉽게 고릅니다. 무슨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그치,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번 수장법을 공포하였다. 수장, 우두머리, 짱이란 뜻이지. 영국 교회의 짱은 영국 국왕이 겸한다. 수장령, 이게 바로 헨리 8세의 법률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뭐 발표하죠? 통일령 발표했었죠. 그래서 국교회를 확립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발음도 어려워.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였다. 표트르데제, 그치? 이쪽 발트해 쪽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건설한 수도예요. 자, 콜베르를 등용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루이 14세. 그치. 프랑스의 절대왕정을 이끌었던 인물이고요. 5번 오스트리아의 전쟁을 통해 슐레지엔을 차지하였다. 슐레지엔 앞으로 많이 볼 거야.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오스트리아의 왕녀가, 오스트리아 여성이 이제 군주로, 국왕으로 올라오려고 하니까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가 거기에 반발해서 전쟁을 벌이죠. 이것을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전쟁의 결과 프로이센이 승리를 거두면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가 어디를? 슐레지엔 지역을 차지하게 됐지요. 그러므로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3번까지 풀어봤고요. 14번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전쟁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습니다. 자, 그림은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교황의 호소로 시작된 전쟁. 교황이 전쟁하자고 그랬네. 그리고 모인 장소가 어디야? 모인 회의가 클레르몬 공의회야. 이때 이 의회가 왜 열렸냐면 비잔티움 제국이 위기에 처했어. 왜? 셀주쿠가 자꾸 쳐들어와서 이슬람이. 그래서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교황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그 교황이 공의회를 개최한 거지. 그리고 서유럽의 많은 기사와 군주들에게 호소했고 그 호소가 받아들여지면서 그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어딜 가? 이슬람을 가잖아. 그치? 이슬람을 가서 이슬람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크리스트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전쟁. 무슨 전쟁일까? 십자군 전쟁이야. 그래서 처음엔 종교적 열정으로 막 예루살렘 왕국 세우고 잘 나가. 하지만 4차 때 가가지고 세속적 욕구들이 끼어들기 시작하잖아. 상인들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가라는 이슬람은 안 가고 어딜 가? 그치? 콘스탄티노폴리스 가서 거기를 약탈해버린 거죠. 그게 바로 4차 원정의 폐해고 그게 바로 오른쪽의 이야기입니다. 약탈로 점령지의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오른쪽에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었다? 아닙니다. 이건 나폴레옹이 이 지역을 쳐들어가면서 해체시켜버린 거고요. 아주 이후의 얘기죠.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거는 유럽에서 벌어졌던 종교전쟁, 독일의 종교전쟁 30년 전쟁의 결과 체결된 국제조약입니다. 위클리프가 교회의 세속화를 비판하였다. 이거의 배경은 뭐냐면은요. 그 당시 교회가 분열돼 있었거든. 교황이 아비뇽에도 있고 로마에도 있고 막 그런 시기였거든. 교회 대분열 시기. 그래서 믿을 건 성교 성서밖에 없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위클리프입니다. 이 전쟁과는 관련 없고요.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클레르몬 공의의 이후의 상황입니다.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교황이 선출되었다. 이거 둘 다 마찬가지인 거지. 같은 얘기야. 클레르몬 공의의 십자군 전쟁이 변질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의 대분열까지 오게 되는 거지. 5번 셀주크 티르크가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했기 때문에 공의회가 열린 겁니다. 십자군 전쟁의 배경 정확하게 5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14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막바지로 가기 시작하네요. 15번 보겠습니다. 그림 정말 잘 그렸죠. 네. 그림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요 머리가 뭘까? 그치, 이 머리가 바로 변발이다. 나중에 교과서 보다 보면은 한 번씩 봤던 머리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변발이 아니야. 변발 보고서 아마 청일걸? 하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뭐 결정적인 힌트는 아닙니다. 자, 무슨 조약이 체결되다? 네르친스크 조약이 체결되다. 이거 누구와 누구 사이의 조약이야? 러시아와 청 사이의 조약이 된다. 자, 땡그라미의 황제는 이제 그럼 가가 러시아냐 청이냐 둘 중에 하나만 파악하면 돼. 땡그라미의 황제는 3번의 난을 평정했어요. 자, 오삼계든 한족 장군들이
여진족이 밀고 내려올 때, 그치, 청나라가 밀고 내려올 때 만리장성 문을 활짝 열어주잖아. 그래서 오삼계를 앞세워서 그치, 청나라가 중국 전역을 차지하게 된 거지. 이자성의 난으로 이미 명은 멸망한 상태였고, 그러니까는 뭐 그치, 손쉽게 중국 전역을 장악하게 되니까 어떻게 상줘야지. 그래서 오삼계를 비롯한 한족 장군들에게 땅을 띄워줘요. 그 땅들이 바로 번이야. 그 번 세 개가 반란 일으킨 거야. 강희제 때, 청나라 강희제 때. 그 난을 무슨 난? 3번의 난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3번의 난을 진압했다, 평정했다. 그러면 간은 청이야, 러시아야? 당연히 청이 되는 거야. 헤이룬강 유역으로 진출했던 러시아와 국경선을 확정짓기 위한 조약이에요.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의 체결로 국경이 정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청이다. 분서갱유. 분서는 뭐야? 책을 불태워버리고 갱유, 유생을 구덩이에 파묻었다. 이런 얘기죠. 이거 진시황의 사상 통제 정책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경 정의를 지피라는 지식인, 이거 누굴까? 공영달이다. 오경이 공자가 썼거나 쓰는데 관여했다고 알려진 책들이에요. 그 책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야. 워낙 해석이 다양하니까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황제의 명으로 공영달이 만들어. 왜 만들어요? 이 당시에 뭐가 시작되냐면 과거제가 시행되잖아. 근데 과거 보는데 책이 다 다르면 안 되잖아. 해석은 통일돼야지. 그래서 만든 게 오경정이에요. 자, 2번까지 왔고요. 그럼 3번 사고전서 편찬에 참여하는 학자. 요거 중요하다. 사고전서. 그쵸? 아이고, 사고전서는요, 청나라에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을 지배하고 전역을 장악하고 나가지고요, 사고전서라는 책을 이제 편찬하는데, 그 당시 중국 전역에 있던 책들을 다 모은 거야. 다 모아서 몇 종류로 구분하냐면 4종류로 다 분류한 거야. 그래서 4개의 창고란 뜻에서 사고예요. 그래서 뭐 역사 뭐 이런 식으로 경전, 역사, 그리고 뭐 시문, 그리고 그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4종류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편찬했다. 누구 때? 청나라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사고전서. 4번 정화에게 항해를 명령하는 황제. 저 황제 누굴까? 그치, 영락제가 되지요. 중국 명 중심의 조공 질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환관 정화를 시켜서 해외 원정을 보내죠. 그래서 명에게 조공을 바치는 국가를 많이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아니고요. 5번 황건적의 난 진압을 위해 출정하는 군인. 황건적이 멸망시킨 나라는 한나라입니다. 그래서 5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봉기의 결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산둥에서 봉기한 무리들의 기세가 날로 커지고 있다. 뭐 산둥에서 봉기한 게 한두 개는 아니겠지. 그럼 뭐 키워드는 어디 있을까? 뒤에 있단 말이야. 그들이 뭘 주장하고 있어? 부청멸양을 주장하고 있어요. 청을 도와 서양을 멸망시키자. 그럼 청의 근대화시키구나 알 수 있지. 자, 교회와 철도, 전신시설 등을 파괴. 자, 공통점 뭐야? 교회와 철도, 전신시설 이거 전부 다 동양 거야, 서양 거야? 그렇지, 서양 거야. 교회도 들어가잖아. 서양의 문화와 문물을 다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영국, 독일,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군대를 동원하는데, 이거 쉬어보면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 8개다. 8개국 연합군이 진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봉기를 일으킨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의화단이 됩니다. 의화단 단원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워낙 서양 세력들이 이제 거세게 청나라를 침략하게 되니까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지. 특히나 이들은 이제 백령교라는 종교 조직을 중국 전통의 종교 조직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서양 세력이 들어와서 크리스트교 퍼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지. 원래 백령고 청나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바꿔서 이제는 청을 도와서 서양을 멸망시키자라고 해서 서양 시설과 서양 사람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게 되고, 이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서양 8개 연합국이 결성돼서 이들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이징을 점령하게 되죠. 서양 열강들이. 그 결과 청나라는 막대한 양의 배상금을 물어내는 신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징의 외국 군대의 주둔을 허용하게 되죠. 이때 물어낸 배상금이 청나라 1년 예산의 5배래요. 5배 이상을 물어냈다고 하죠. 청나라 재정에도 막강한 타격을 줍니다. 자, 정답은 일단 1번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다. 국공합작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친 거야. 2번 합치거든. 1차 때는 중국을 장악하고 있던 군벌 세력과 싸우려고 했던 거고요. 베이징 군벌들. 2차 때는
일본을 쳐들어 큰일 날 뻔했네. 청나라를 쳐들어온 아니죠. 중국을 쳐들어온 이땐 청 없다. 중국을 쳐들어온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중일 전쟁을 기점으로 맺어진 게 2차 국공 합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전혀 의화단과 상관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였다. 2차 아편 전쟁의 결과 영푸연합군과 청 사이를 중지한 게 러시아거든요. 그 대가로 얻어간 게 연해주. 4번 상하이 등 5개 항구가 개항되었다. 청나라가 처음 개항될 때, 그치, 전쟁으로 개항하지. 몇 차 아편 전쟁? 이번에는 제1차 아편 전쟁. 그 전쟁의 결과 맺은 조약이 난징 조약이 되죠. 그래서 난징 조약의 결과 5개 항구가 개항됩니다. 자, 5번 증국본 등이 양무운동을 추진하였다. 홍수전 등이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막 활발하게 활동하잖아. 근데 2차 아편 전쟁 이후부터는 서양 열강이 청나라를 도와줘요.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서양 열강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태평천국을 진압하거든. 근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신사들 그리고 관리들은 서양 무기의 위대함을 본 거지. 특히나 누가? 증국본과 그의 제자 이홍장이. 그래서 그들이 우리도 서양의 무기를 배우자라고 제안하게 되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양의 무기를 배우는 운동, 무술 운동? 양무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화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16번까지 봤고요. 17번 넘어가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좀 쉬워요. 제목에 다 나왔어.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이라고 되어 있고요. 비스마르크는 어디에 기여한 인물이니? 독일 통일에 기여한 인물이지. 어떤 방법으로? 철과 피로, 즉 강력한 무력을 바탕으로 통일했던 인물이 바로 비스마르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군주는 아니에요. 재상이에요. 그래서 재상인 비스마르크가 추진한 철혈 정책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요, 이때 이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는 프로이센이 되는데 이 프로이센의 가장 큰 강력한 라이벌은 누구였을까? 그치, 오스트리아야.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포함하는 통일을 할 것이냐, 프로이센 중심의 통일을 할 것이냐, 대독일 통일, 소독일 통일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프로이센 중심의 통일이 쭉 진행되지. 그 첫 단계로 가장 먼저 한 게 뭘까? 그치, 프로이센,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독일 지역의 나라들은 그치, 각 나라들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동일한 세금을 매기자, 경제적으로 먼저 통일하자라고 하게 되죠. 그것을 누가 주도한 거야? 프로이센이 주도한 거야. 그 동맹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줄까? 관세 동맹이라고 불러주고, 이 관세 동맹을 통해서 그쵸, 지도력을 발휘한 프로이센이 결국 자국 중심의 독일 통일을 이렇게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1, 2, 3, 4, 5번 가 국가 물어봤으니까요. 전남 몇 번? 관세동맹 결성을 주도했다.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탄지마트를 추진한 나라는 오스만이고요. 오스만 투르크. 새로운 개혁, 헌법 만들고 뭔가 개혁을 막 하려고 했잖아. 서양열강 워낙 쳐들어오니까 실패했다. 인도 차이나 연방. 자, 인도 차이나라는 거는요, 인도와 차이나, 중국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어딜까요? 그쵸? 동남아죠? 동남아에 들어간 게 누구야? 프랑스야. 프랑스가 베트남 점령하고, 캄보디아, 라오스 쪽으로 확 진출하잖아. 그래서 그쪽을 다 프랑스 영으로 삼는단 말이야. 그게 바로 인도 차이나 연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랑스와 관련된 이야기. 파리 조약으로 독립을 인정받은 나라. 자, 영국의 식민주로 시작했다가 독립전쟁을 통해서 독립한 그 나라, 미국에 대한 이야기고요.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를 진압하였다. 이거는 바로 러시아의 그쵸, 젊은 청년 장교들이 중심이었던 난입니다. 뭔가 러시아를 바꿔보자라고 했지만 잘 안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8번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대회가 개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건 나와 있습니다. 자, 잘 봐라. 요게 가장 전형적인 세계사 고난도 유형이다. 이번 수능에서도 이러한 시기 문제들 이거 나오면서 선배들이 꽤나 어려움을 겪었죠. 자, 대회가 개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딱 보시면은요, 이런 문제들은요, 모든 걸 다 연표낼 수는 없어요. 연표가 나오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파트들은 항상 내용 정리할 때 시기 순으로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학교에 3주 완성할 때 그런 부분들 상당히 강조해서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히 서양사, 유럽사분은 시기를 놓치지 마라, 순서를 놓치지 마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고난도 시기 나오면 대부분 유럽사 쪽이 많아요. 자, 일단 밑줄 친 대회가 개최된 시기 물어봤습니다. 자, 구두 수선공들 중요하지 않겠지? 외국산 구두의 수선을 거부하였고, 쭉 읽어보면은 외국산 의복을 세탁하지 않기로 맹세하였고, 그러니까 외국 거 다 안 써, 안 해, 막 이런 것들이야.
또한 학생들은 집회를 열고 조직적으로 시위를 했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게 결정적이지. 어우, 많이 내려왔다. 인도 국민회의는 콜카타에서 대회를 개최했어요. 그쵸? 콜카타 대회가 열린 거죠. 누가 주도해서? 인도 국민회의가 주도해서. 그래서 여기서 나온 4가지 스와라지, 스와데시, 영국 상품 불매, 국민교육진흥 등을 강령으로 채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인도 국민회의는 어떤 단체야? 원래 친영 단체잖아. 당연히 인도 단체인 건 알겠지? 인도 국민회의니까 친영 단체로 시작했지만 한순간 바뀌어 반영 단체로, 반영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로 바뀌거든. 그 이유가 뭐지? 영국 애들이 치사하게 했잖아. 종교를 가지고서 인도인들을 2개로 쪼개려고 했잖아. 어느 지역을 두고서? 반영운동이 활발했던 벵골 지역을 두고서. 그래서 벵골을 분할시켜서 종교의 색채에 따라서 분리시켜가지고 그들의 힘을, 인도인들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단 말이야. 여기에 분노해서 인도 국민회의가 반영운동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인도 국민회의 운동은 무슨 분할령 직후? 벵골 분할령 직후. 이게 1905년이고 이게 대회가 1906년이에요. 그러므로 언제? 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벵골 분할령 발표 직후에 콜카타에서 인도 국민회의가 대회를 열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 사건들 다 중요하다. 그치? 아우랑제부, 그치? 무굴 제국의 전성기를 끌었던 황제국. 플라시 전투는요, 인도를 두고서 두 나라가 싸우잖아. 어디랑 어디? 영국과 프랑스. 영국이 프랑스 무리시 전투가 플라시 전투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가지고요, 이후에 인도 국내 반발을 눌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더군다나 인도인 용병들 영국 애들이 많이 갖다 썼단 말이야. 그들을 뭐라 불러? 세포이들. 세포이들이 나중에 종교적인 이유들, 다양한 이유, 그리고 영국의 탄압,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저항 운동하잖아. 그게 뭐야? 세포이의 항쟁이 되죠. 이거를 진압해내면서 더 이상 국내 저항 세력들이 크게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무굴 제국의 황제를 퇴위시키고 영국 여왕이 직접 인도를 다스리기 시작하지. 영국령 인도 제국 수립.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인도의 근대사의 과정들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롤러법 같은 건 이거 정말 진짜 겁나 치사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인도한테 부탁해요. 도와주면 우리가 너희들의 자치권을 확대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도와줬더니 오히려 롤러법이라는 것을 1919년도에 제정을 해가지고 재판이나 뭐 명장 없이도 사람들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에 저항했던 게 누굴까? 간디죠. 간디의 운동이 그 뒤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9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문제 남았네요. 밑줄 친 이 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요건 좀 쉬운 문제지. 자, 그림은 이 혁명을 소재로 한 놀이판이다. 뭐 놀이판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 딱 보면은 시작점이 어디야? 시작점이 중요해. 그렇지. 바스티유 감옥 습격. 바스티유 감옥은 프랑스 전제 정치를 상징하는 감옥이잖아. 종료 지점은 국민의회가 제정한 헌법을 국왕이 승인하는 장면이야. 국민의회는 언제 등장해? 그치? 바스티유 감옥 습격을 시작으로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만들어진 의회 중에 하나잖아요.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로 이어지는 그 흐름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 혁명은 당연히 무슨 혁명? 프랑스 혁명. 그럼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뭐가 발표돼요? 혁명의 기본 방향을 밝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왜 혁명을 일으켰는지. 우리 인권 중요해. 세상을 바꾸고 싶어.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야? 인권 선언이야. 프랑스 혁명 당시에 발표된 거.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보스턴 차 사건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독립혁명과 관련이 있죠. 겁나 엄청 치사하게 미국인들, 식민지인들의 그 그런 밀무역을 금지시켜 버렸죠. 그리고서 자기들만 팔려고 했었죠. 영국 본토에서만.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서 이제 식민지 사람들이 인디언 복장을 하고 보스턴에 정박했던 선박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차들을 전부 다 버렸던 사건이죠. 차티스트 운동은요, 이거는 선거권 확대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 선거법 개정이 딱 됐는데 많은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얻지 못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일어난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로멜은요, 영국의 혁명 과정에서 등장했던 인물이고 그 인물이 호국경에 취임해서 한동안 권력을 휘두르기도 했죠. 대헌장이 승인되었다. 이것은 훨씬 이전의 상황이 되는 거죠. 영국의 왕권을 제한했던 사건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왕권 강화되는데 영국만 왕권이 조금 약해지고 의회의 권한이 어느 정도 보장됐던 게 바로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가 되죠. 자, 그래서 19번까지 봤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독일은 이념적으로 대립하였던 소련과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폴란드 침공,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의 싸움,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서양 열강들 다 나와 있죠. 자, 이거 세계대전인데요. 1차가, 2차가. 잘 생각해야 돼. 그치? 이거는 2차 세계대전이 됩니다. 자, 생각해보자. 여기가 독일이 있다. 여기에 프랑스가 있다. 여기에 누가 있을까? 그치? 소련이 있겠지? 그리고 여기 섬나라 영국이 있겠지.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군대를 양쪽으로 쪼개면 이길까 질까? 당연히 지겠지. 군대를 양쪽으로 나눈다고 생각해봐. 안 돼. 이거 한번 경험 있잖아. 언제? 1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어떻게? 독일은 전력을 기울여서 프랑스를 쳐들어가야 되니까는 누구랑? 그치.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거지. 그래서 불가침 조약 보고서 2차 세계대전임을 알아라 이거야. 자, 그런데 딱 봤더니 프랑스 애들 어떻게? 완전히 포위돼서 전멸당할 뻔하다가 그치.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쪽으로 피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갈 무렵 어떻게 다시 돌아오잖아. 어디로? 노르망디로. 그래서 노르망디 19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15만이 넘는 연합군의 부대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 독일은 항복을 선언하게 되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럼 정답 볼까? 2차 세계대전과 관련 있는 거 1, 2, 3, 4, 5번 중에 이거는 정답만 볼게요. 5번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전개되었다.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까지 해서 문제들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능 문제 유형하고 거의 비슷해요. 마지막 단원, 뭐 냉정과 탈냉정 그것만 빼고는 다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한 친구들, 이번에 좀 난이도는 높게 나왔어요. 많이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중간중간 얘기했던 핵심 키워드들 모두 알아듣나? 거의 대부분 알아들으면 세계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친구들 수능 준비할 때 자신감 가지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한번 겨울방학 동안에 내가 사탄 뭘 선택할까? 선생님은 당연히도 세계사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세계사 절반이 중국사잖아. 비중 늘었잖아. 동아시아사도 마찬가지다. 중국과 한국과 일본 이야기다. 그러니까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예전보다는 훨씬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다음에 다른 강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